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본즈 앤 올, 서스페리아, 챌린저스, 그리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감독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신작 퀴어. 근데 개봉일인데도 한 영화관에 2개, 3개밖에 안 걸어주더라고요. 윌리엄 버로스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작가가 주인공을 자전적 인물로 설정했다는 점이라든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도 게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감독이 이 소설을 읽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번 퀴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번 영화는 다른 의미로도 당연히 퀴어 영화고요. 시놉시스를 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1950년대 멕시코시티. 미국에서 도망쳐 마약과 알코올로 범벅된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작가 리. 함께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다니던 그는 어느 날 아름다운 청년 유진을 만나 첫눈에 빠져든다. 노골적인 관심과 구애 끝에 유진과 특별한 밤을 보낸 리. 하지만 마음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유진의 태도에 리는 점점 더 그를 갈망하며 집착하게 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앞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예고편을 딱 봤을 때 감독의 전작이었던 Call Me By Your Name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느 외국의 풍경, 쨍한 햇살이 내리치는 여름의 배경, 땀이 흘러도 불쾌하다, 찝찝하다 이런 느낌보다 생동감처럼 여겨지는 이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 그 사이에서 단정 깔끔하게 차려입고 사랑하는 남자들이 나오잖아요.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영화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구 감독님 또 남자들 데리고 영상 화보 찍었네 이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차이점이 더 많다. 그냥 사실 설정부터도 좀 그렇긴 한데 콜바넴은 소년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상대인 청년을 열망하는 만큼 자기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뭐 자신의 그런 성 정체성이라든지 퀴어는 일단 중장년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상의 시점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일단 다르고 그 중장년이 청년을 미치도록 원한다. 열망해, 원해, 뭐 자아 정체성? 이 감정이란 뭘까? 뭐 이런 거는 이미 할 짬바가 아니셔. 정말 진짜 그냥 남자에 미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 될수록 점점 자신의 내면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퀴어가 상대적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깊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수위도 훨씬 깊다고 느껴졌다. 단순히 막 섹스하는 그런 장면뿐만이 아니고 막 대놓고 막 마약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지막 가서는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다고 느껴질 어떤 행위예술 같은 씬들도 나오면서 저에게는 실험영화나 예술영화나 다름없는 그 정도의 이 이야기를 리뷰하기 전에 왜 하고 싶었냐면 퀴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뭔가 이거 콜바넴 2편 아니야? 막 내지는 이거 콜바넴의 나이든 버전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도 했어가지고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콜바넴은 이제 막 갓 익어가지고 엄청 달콤하고 새콤한 향을 풍기는 솜털난 복숭아를 한 입 잘라서 베어 불어서 그 안에 있는 씨의 주름을 보는 느낌이었다면요. 퀴어는 되게 녹익어가지고 껍질 까기도 전에 이미 손에 즙이 덕지덕지 붙은 찐득찐득한 복숭아를 그냥 손으로 찢어서 먹는데 남은 애매한 부분을 입안에 넣고 굴려가지고 땅바닥에 씨를 퇴! 하고 뱉었을 때의 느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대체 영화 리뷰는 언제 할 건데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콜바넴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영화가 더 녹익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명료하게 말하자면 콜바넴은 첫사랑 영화 같고 퀴어는 끝사랑 영화 같다. 예, 콜바넴의 티모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아름다운 유럽의 햇살을 맞으면서 간질간질 저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아님. 갈 때까지 간 아저씨가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움과 젊음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주 그냥 세상에 유진만 빛나셔요. 그냥 태어나서 이런 남자는 처음 보는 거야. 리는 백방으로 그를 꼬십니다. 그 과정에서 밀당이란 없어. 자존심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가지고 결국 해요.
이게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더 관록 있어 보이고 경험 더 많을 것 같은 연상이 담뱃불도 제대로 못 붙이고 똥 매려운 갱얼쥐 마냥 낑낑대고 방금 토하고 나온 주제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여유 넘치는 고양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연하의 싸움. 아무튼 어쨌든 잤잖아. 같이 잤으니까 저 같은 찐따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안심을 하게 돼요, 멋대로. 둘이 잤으니까 둘이 사귀는 거겠지? 이제 유진도 다정하게 잘 해주겠지, 밀당 안 하겠니? 자는 거랑 연애하는 거랑 상관없어. 아직도 이 관계는 미스테리한 관계고 오리무중한 관계야. 그래서 참다 못한 리가 절대 꺼내면 안 됐을 카드. 돈을 꺼내는 거야. 거기서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부터는 거의 영화 장르가 여기서부터 바뀌나 싶을 정도로 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1부는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 그냥 코미디였거든요. 아까 그 리가 쩔쩔대는 모습, 그 남미세의 최후를 보는 뭔가 기분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바보로 쪼다로 만들어버리냐라는. 근데 어떻게 유진이 좋은데. 근데 그럴수록 유진은 리가 더 질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차가워지는 유진을 보면서 리는 더 미치겠는 거예요. 만질 수 있지만 더 만지고 싶고 얘랑 이야기하고 싶지만 말 없이도 하고 싶은 이런 관계. 정말 완벽하게 둘이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리의 욕망. 그것이 어떻게 번지냐. 결국 텔레파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식물이 있대. 저기 남미 어딘가에. 그래서 유진 데리고 남미로 또 떠나요. 근데 2부에서부터 리의 암울한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요. 사실 그냥 한양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으로부터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도망쳐가지고 나오고 그 중독 증세가 부작용이라고 하나? 그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또 묘한 어떤 애정 결핍, 인정 욕구 같은 것까지 더해져가지고 보는 사람도 애석하고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 피곤하다. 그러다 마침내 둘이 이뤄내. 무엇을? 이거는 말 안 해볼래. 아무튼 뭔가를 해내. 문화 충격.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러고 마침내 에필로그가 펼쳐지고요. 리는 평생.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나름 느끼고 해석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리와 유진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닐까? 아니 그렇다면 과거의 내와 미래의 내가 섹스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직선으로 늘어놓은 거를 이렇게 3차원으로 곡선으로 말아서 둘이 만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두 캐릭터 간에 많다고 느꼈어요. 두 인물의 특성을 보자면 유진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매혹적이지만 반면에 돈이 없고 경험을 갈구하죠.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하면 수동적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해야만이 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자기가 할 이유가 있어야만 움직이기 때문에 반면에 리는 돈 많고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열나 많고 아는 것도 뭔가 많은 것처럼 그려지는데 부질없어. 외로워. 늙고 지쳤고 막 맨날 술 먹고 1차원적인 자극에 대해서 중독됐어. 그리고 막 자기 과시하려는 습성도 있어서 늘 뭔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막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좀 고집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젊은 유진을 원해. 이 둘의 간극이 단순히 어떤 캐릭터성이라든지 베이비붐 세대랑 MZ세대 사이 그런 세대차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한 인물의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청년기와 중년기를 이렇게 은유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처럼도 느껴졌거든요. 그냥 보여지기에도 둘이 은근히 좀 스타일링이 비슷하지 않나요? 겹치는 아이템도 되게 많고 둘이 스타일 자체가 그냥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뭔가 연인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난 이 둘의 관계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 리는 유진을 너무나 갈망하고 계속해서 옆에 두기를 원하지만 유진이 되게 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게 밀당인 줄 알았어요. 리를 귀찮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옆에는 계속 있어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둘이 서로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국 그게 각자의 찬란했던 과거 또는 생각보다 초라한 미래라고 생각해본다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관계성이. 시놉시스에서부터 유진의 행동이 미스테리하다고 묘사가 되는데 어쩌면
그게 리에 대한 유진의 감정 그 자체이지 않을까? 리에 대한 감정이 묘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행동도 묘하고 일관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야. 마음은 쓰여. 저렇게 늙고 지치고 손 덜덜덜 떨고 매력적이진 않아. 재미도 없고 이런 기분인 거지. 물론 실제로 두 캐릭터가 한 인물이 아닐지라도 저는 이 관점으로 보니까 조금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마지막에는 퀴어라는 이 정체성 자체하고도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그 부분에서 둘이 또 닮은 점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유진이 리아 만나기 전부터 이 멜이라는 여성과 뭔가 교제하는 것처럼 영화에서 그려지거든요. 막 대놓고 유진 입에서 내 여자친구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남들이 막 쟤네 둘이 사귀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묘한 분위기가 풍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유진이 리와 만나서 뭐 썸 비슷한 거 좀 타고 뭐 이러면서부터도 주위에 게이 클럽에 대해서 막 묻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은 어쩌면 리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근데 리를 만나서부터 이제 뭔가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시기인가? 라고 뭔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리의 환영 속에서 붉은 머리를 한 여성이 나체로 등장해서 막 좀 주사기를 꽂고 이런 씬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뭔 의미일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작 소설 서평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 이 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애써 피한 한 사건이 동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1951년 9월 내 아내 조앤을 총으로 쏴 죽게 만든 사고이다. 원작 소설의 작가인 윌리엄 버로스 씨가 실제로 자기 아내를 예전에 쏴 죽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원작 소설을 아직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그냥 추측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 영화의 리가 작가와 같은 경험을 겪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리도 예전에는 아내도 있었곤 한데 그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뭐 마약 중독도 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갈등을 겪고 리가 스스로를 퀴어로서 정체화를 했는지는 전 모르지만 마약 중독이라든지 섹스 중독이라든지 애정 결핍 등으로 미뤄봤을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겠지요. 근데 되게 찬란하게 빛나는 유진이 자신의 과거처럼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것과 비슷한 여성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그런 어떤 애착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영화가 중후반에 가면서 둘이 결국 마침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씬이 있는데 굉장히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장센의 집합체. 서로 뒤엉키고 설키고 말 그대로 뒤엉키고 설키는 게 정말 현대 무용, 현대 예술처럼 느껴지는 씬이 있는데 그러다가 뭘 막 또 우주에서 떨어지고 멋지고 젖지고 갑자기 막 그대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막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는 전 좀 벙찌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도 다른 선배님들의 리뷰를 참고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결국 어찌저찌 결말로 가가지고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리는 결국 그 이후로 유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구나. 영원히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곁을 맴돌겠구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물인 거죠, 리는. 근데 반면에 유진은 리와 같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보다 리를 더 생각해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로 뒤엉키고 한다는 그 은유적인 씬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서로를 한번 사랑하게 되는 경험이지 않을까. 그 경험을 은유한 씬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었던 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서로 겹치면서 서로의 치부 같은 거 정말 속까지 낱낱이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관적인가? 퀴어란 그래서 결국 뭘까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 말고 그래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인 것 같니? 라고 여쭤보신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졸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뭔가 포기를 해야 할 만큼 각오해야 되는 것이. 근데 만약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작품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영화적 경험을 충분히 즐기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심오한 사랑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뭐 수위 높은 영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음악이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요. 삽입곡부터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까지 싹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구감독님 영화 중에 음악이 안 좋았던 작품은 없긴 했었지만 이번 영화에서 유독 진짜 약간 집대성된 느낌? 그 센스라든지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제가 1부, 2부, 3부 다 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거의 장르가 바뀌나 싶을 정도로 계속 바뀌는데 그 중심에 음악이 되게 든든하게 잡아줘가지고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고 그 살짝 여담으로 제가 좋아하는 대중음악들도 팝들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박자랑 그 아름다운 이미지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풀어내주니까 쾌감이 지린다. 나 진짜 엉덩이를 계속 이렇게 흔들었지 뭐야. 그리고 뭐 영상미는 Call Me By Your Name 감독님이잖아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은유도 되게 많고 실험 영화 스트 같은 씬들도 있지만 충분히 이런저런 해석을 나눠보면서 즐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보자. 같이 보고 얘기 나누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얼른 뚱땅 깽땅 끝내버려서 죄송하고요. 안녕!